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윤면식 부총재입니다. 먼저 오늘 연차 보고서 발간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02조에 의해서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금융 경제 상황 그리고 한국은행의 업무 상황 등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연차 보고서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정부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법정 시한의 사실 마지막 날이라 저희가 책자를 발간해서 기자 여러분께 어제 드렸고 정부에 제출하고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공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한국은행은 아시다시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그리고 금융안정보고서 등 여타 법정 보고서를 통해서 금융경제 상황과 정책 수행 상황에 대해서는 상세히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연차 보고서는 물론 이러한 내용을 추각적으로 기술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외에 한국은행의 재무 현황, 조직 운영 등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업무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취지로 저희도 이 연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5년 연차 보고서는 지난 3월 24일 금통위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연차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저희 연차 보고서 발간을 주관한 커뮤니케이션 국장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국장입니다. 먼저 근본 연차 보고서의 체제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장 업무 상황의 제9절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 기술하던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을 업무 내용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서 제3장 제2절 통화신용정책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국 중앙은행의 사례를 참고해서 제4장 업무 상황의 재무 현황과 조직은행의 기술 순서를 서로 바꾸고 부록에서 수록하던 재무제표 및 감사의견서를 본문으로 옮겨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연차보고서의 장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한국은행 개요에서는 연영 및 설립 목적, 부서 조직 및 소관 업무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2장 경제동향에서는 2015년 중 국내외 실물경제 동향과 금융 외환시장 동향을 분석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제3장 업무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수행한 통화신용정책, 금융안정 업무, 발권 업무, 지급결제 업무 등 주요 업무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제4장 경영 상황에서는 조직 운영 및 인력 운영 상황과 2015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배포해드린 기자 설명의 참고 자료에는 연차 보고서를 통해서 공개되는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 내역과 2015 회계연도 결산 결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은 이번 연차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기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차 보고서가 저희 한국은행 업무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는 기획협력국장, 동향분석팀장, 투자운용 1부장, 국제총괄팀장께서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예,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인데요. 외화자산 구성 내역에서 달러화 구성비가 지금 가장 2007년 공개한 이후로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 달러화 강세를 반영해서 했다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제 궁금한 거는 중간 부분에 75페이지 부분에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최대 손실 규모하고 이제 유동화 가능 규모와 기간을 점검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현재 이런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2008년 금융위기 상황이면 얼마가 필요한데 지금 얼마가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 이 정도 개략적이라도 좀 설명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미 달러화 비중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7년도 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사실상 매년 조금씩 그 통화 구성이나 자산 구성을 중기적인 관점에 어선 일정 범위 내에서 조금씩 변경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저희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인 건 맞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저희 자산 유동화 규모는 사실상 저희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와 같은 조금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아주 가장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 어떤 가격이 급락한다든지 어떤 변동성이 확대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비할 때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 자산을 어느 정도 빠른 시간 내에 어느 정도 규모를 그 저희가 유동화할 수 있는지를 사전 점검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블룸버그 이지연입니다. 똑같이 75페이지인데요. 여기 CDS 거래를 도입해서 신용 위험에 대한 해지를 강화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도입이라고 써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하신 건지랑 만약에 지난해 처음이 맞다면 신용 위험이 과거에도 컸을 텐데 왜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신용 위험 관리하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물론 CDS가 뭐 유일하거나 가장 결정적인 어떤 수단이 될 수는 없겠지요. 근데 저희가 신용 위험 관리는 뭐 사실상 10수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그 체계를 글로벌 최적 관행에 맞춰서 잘 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 CDS는 이제 추가적으로 사실 CDS라는 게 내용을 아시겠지만 어떤 그 채권의 신용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 보험 성격의 어떤 그런 보장을 매입하는 그런 성격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그냥 도입하려면 사실은 이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그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특히 뭐 이 거래 메커니즘을 완벽히 이해해야 되고요. 또 더욱이 이 CDS 투자에 따른 또 어떤 그 IT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재반 유형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였고요. 그런 걸 다 저희가 준비 단계를 거쳐서 작년에 처음 도입한 건 맞습니다. 네,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인데요. 이 몇 가지 이 개념상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 당기순이익이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 이 손익계산서상으로는 통한증권 이자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여기 유가증권 매매이익이 한 1조 이상 늘어난 걸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제일 큰 걸로 나오는데 기술이 통한증권 이자가 줄어들었다는 부분으로 매매 비용까지 있구나. 예, 하여튼 그 부분 좀 어느 부분이 제일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기 외환평가 조정금이라는 부분 대차 대조표에 나오는 부분 요게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 외환 매매 이익 뭐 매매 손실 이 부분 발생하는 이 부분이 어떤 개념인지 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익 계산서에 보면 유가증권 매매 이익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비용 측면에서 보면 거기에 따른 손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쇄해서 순이익을 외환 부분에서 보면 외환 부분에서의 그 이익이 증가한 부분은 한 0.1조 정도, 그러니까 1,000억 원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저희 단기 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부분 중에 가장 큰 저희가 요인을 분석해 보면 저희 비용 부분에서 발생하는 그 통한증권 이자 지급분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가장 컸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큰 이익 순이익 증가 요인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환평가 조정금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 한국은행의 좀 특별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자산 부분에서 이 외화 자산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 외화 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이 그 연말 저희가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는 시점이 있어서 그 환율에 따라서 규모가 크게 변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좀 저희 한국은행에 있어서의 특이한 개정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끝으로 그 외환 매매이익이라는 거는 저기 투자운영부장께서 설명하신 게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환 매매이익은 그야말로 그 그러니까 달러를 포함한 외환을 사고 팔면서 생긴 손익을 말씀하고요. 외환 매매 이익과 외환 매매 손익이 각각 그 손익계산서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외환 매매 이익도 생겼고 손도 생겼는데 그거는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 추세에서
그러니까 그 매도율과 매입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생길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는 손실이 생길 수도 있는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예, 저 이투데이 김남인인데요. 뭐 단기 순이익 뭐 3년 만에 지금 최대치잖아요. 뭐 지금 설명하신 대로 통한채 뭐 이자 지급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한은이나 뭐 이런 한은에서 통한채 발행 점점 좀 줄이면서 뭐 다른 RP 매각이나 통한 계정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돌리고 있어서 통한증권 지급 이자가 내년에도 계속 감소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다면 더불어서 그 단기 순이익은 꾸준히 앞으로도 증가 추세를 보일지 그 좀 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사님. 예, 사실 저희 한국은행이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이익을 많이 내려고 그 통화 정책을 운영하거나 업무를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의 그 단기 순이익은 통화 신용 정책 운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익이 나게 되면은 저희가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고 정부의 그 일반 세입으로 납부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그 이익을 많이 내려고 통한증권 발행을 줄이고 RP 매각이나 뭐 통한 계정을 늘린 거는 절대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금융시장 상황에 맞춰서 자금 수급의 그 이 장단기 변화라든지 또 유동성 공급이 기조적인 건지 일시적인 건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저희가 그 공급된 자금을 흡수할 때 통한 증권을 쓰느냐, 통한 계정 RP 매각을 쓰느냐 하는 것들을 그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에도 그러면 그렇게 계속 갈 거냐 하는 거는 또 역시 금년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통화안정증권 통한 계정 RP 매각의 규모도 그렇습니다만 금리에도 영향을 받는 거고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사실 저희가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는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아마 금년도 저희 단기 순이익 전망을 물어보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뭐 지금 현 시점에서 단기 수익을 전망하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 윤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비용 측면에서의 큰 한 부분이 있고 또 그 외화자산 운용 수익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작년보다는 다소 그 순이익 규모가 좀 축소되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은 갖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서 기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